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경선 출마자들의 첫 합동 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첫 TV 토론회도 시작이 되는데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잠시 뒤 11시에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설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민의힘 첫 합동 토론회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신경전은 이어졌는데요. 먼저 어제 연설 분위기 어땠는지 내용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대표, 또 눈치 보고 끌려가는 당대표로는 안 됩니다. 지방꼴이 되겠습니까?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 폭발시켜 주십시오. 계보정치, 오다정치, 줄 세우기가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저 윤상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첫 합동 연설회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TV 토론도 시작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듣고 구체적인 내용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합동 연설의 첫 번째잖아요. 근데 예. 그간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원래는 서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전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압도적인 1위, 그다음에 2위, 3위 각자가 그걸 뒤집기 위한 전략을 짜서 그걸 적용시키는 토론회일 줄 알았는데 지금 서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서로 치고받는 느낌의 그런 전략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각 후보들이 서열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후보들 간의 정책 대결도 좀 있었어요.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제2 당사를 호남에 내겠다 이런 취지의 공약 냈고 윤상현 의원은 비례 관련해서 이제 호남에 원래 당원상 할당된 몫을 꼭 채우겠다 이런 식의 정책 대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그야말로 싸움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어쨌든 갈등의 늪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비판과 비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이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 크게 소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자 후보들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도 보면 뭐 윤상현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3의 노선을 걷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는 모습이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 후보를 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릴 뻔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있고 서로의 약점을 강하게 공격하는 방식의 전략만이 채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의 어떤 자격을 논하는 자리보다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약점만을 파고들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두 분의 평을 들어봤고요. 어제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또 있었는데 그 김 여사 문자에 답을 하지 않은 이제 한 후보를 향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죠. 두 후보는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내가 사과할 일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사과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당시 출마했던 해서 낙선했던 사람들이 당협위원장들이거든요. 그리고 낙천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원들한테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문자를 쭉 공개된 문자를 보게 되면 어쨌든 사과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과를 안 하게 막아달라 이랬으면 저거는 국정농단이라고 칭할 수 있죠. 근데 그 문자 이제 어제 전체 공개된 문자를 두고도 참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 측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사과를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문해력
차이가 서로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문자의 취지는 물론 사과를 하면 나올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거는 이제 사과를 하게 되면 이전에 해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당 선거 전략적으로 당신들한테 유리하면 사과를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해주고 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의원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갑론을박이었어요.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적 메시지를 줘야 선거에서 유리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과하면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에 저희가 끌려 들어가는 거다. 사과를 막자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경우에는 이제 출마 자체 안 하시는 분이고 비대위를 이끄는 분이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공적으로 이걸 올려서 논의한 끝에 만약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대위의 결론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이렇게 저는 읽혀지거든요. 그렇다면 저거는 비대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만약에 불분명하게 되면 또 물었어야죠. 물어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게 개인적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의 선거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렇게 쉽게 끝낼 게 아니고 본인 혼자 판단해가지고 해석하고 끝낼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해석도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들어보는 게 비대위원장 직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미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진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안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선거에 패배했고 저당 사과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는 것이 공당을 다시 맡겠다고 후보로서 나선 입장에서 어떤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만 이제 저 부분이 계속 밀고 늘어지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 모든 게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각자가 내는 입장에서 합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끝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공개된 문자 원문을 보면 지금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5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해석이 분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문자를 읽었을 때는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사과를 정말 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문자를 이렇게 여러 차례 보낼 시간에 사실은 사과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 당시의 비대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사과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는 아니시잖아요, 영부인께서. 왜냐하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오히려 뭐 당에 미리 사전에 통보해주는 방식으로만 소통을 했었어도 뭐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잘 풀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측이나 뭐 대통령실 측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못했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문자를 보면 그럼에도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뭐 사과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이고 그 앞에는 뭐 과거의 대선 때 뭐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역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문자를 여러 차례 받게 되면 아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게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어떤 허락을 요구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상 사과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부담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좀 떠넘기는 꼴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아마 본인은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공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 전달됐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 자체가 오히려 좀 잘못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럴 수 있죠.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면서 나 역성 들어주세요. 나 사과가 필요 없다고 이 내심의 의사 사과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사과하고 싶지 않은 여기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런 내심의 의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당대표라면요. 그때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오히려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당무 개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국정농단이고 당무 개입인 거지. 아니 당에 도움되는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여부를 본인이 혼자 판단한다? 오히려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이 한 후보 측에서 내세우는 이런 변소가 조금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 판단해 보니까 사과를 한들 판세에 더 좋은 영향이 끼쳐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냥 사과 여부에 대해서 저는 묵묵부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근데 지금에 와서 저 문자에 대해 해석을 하고
본인이 진정성 문제 삼고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국민이나 당원들이 저거를 글쎄요 어느 분의 말이 옳다고 볼까요?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실 거 근데 있으신가요? 오히려 이게 결국에는 진짜 사과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 이제 저 문자를 보낼 시간에 사과를 하면 되는 일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뭔가 행동에 옮기기보다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오히려 그냥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당에서 어떤 이 영부인의 논란에 대해서 결정해주고 이럴 일이 아니라 어쨌든 영부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란이고 본인의 생각, 뭐 본인의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정무수석, 비서실장 이런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될 일이었다. 이거를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을 하지 않아서 사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근데 책임을 지우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당대표한테 당원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 어떻게든 사과를 끌어냈어야 되는 상황이죠. 공식적으로 했든 사적으로 했든. 그런데 공식적으로 했다는 이 근거는 아직 안 남아있어요. 이건 논의를 하고요. 했다고 하고요. 자, 비공식적으로 저런 제안이 옵니다. 내가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 당신들이 비대위에서 결정해주면 이랬을 때 물론 김 여사 입장에서 사과하고 싶지 않았겠죠. 사과하고 싶었다라고 보는 것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건 단정 막았다.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예. 김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았다.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저는 저런 문자를 보고도 왜 저 사과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저녁에는 TV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갈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전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워낙 지금 이 이야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어서요. 오늘 좀 어떤 이야기들 좀 어떤 분위기 좀 예상하시는지요? 글쎄 뭐 비전과 정책 경쟁을 뭐 하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게 주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 문자 뭐 논란, 문자 공방 이게 계속 지속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좀 파생되는 그 공격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당정 관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냐라는 한동훈 후보를 향한 그 공격 또는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국면이 일단락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 문자에서 파생돼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당시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 번 더 각인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실과 원활하게 관계 설정을 할 수 있겠냐. 당대표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자 논란이 한 번 더 저는 소환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선관위에서도 이게 너무 이제 확전되지는 않기를 지금 좀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첫 TV 토론회라서 많은 이들이 또 관심을 두고도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회의 포맷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본인이 비전 발표하잖아요. 그쵸. 그때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또는 비전에 대한 발표를 할 거고 그다음에 각자 주도권 토론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녹여서 나오겠죠. 예를 들면 저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부도 아마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대책이라고 저희가 포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찬성 여부에 대한 발언도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대권 당권 분리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출마 의지가 있느냐 이건 뭐 나경원 의원 측에서 묻겠죠 당연히. 이런 식의 그 주도권 토론에서는 여당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 또는 본인의 장점 어필 이런 그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정부가 조금 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제의 요구안을 의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좀 재추진을 하려면 여야 협의로 좀 문제 사항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또 한 번 행사할 것이 굉장히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사실은 좀 절망스러운 느낌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곧 최혜병의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인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에 다가가기에는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오히려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보다는 뭐 국회 본회의장을 다 박차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대통령께 또다시 이 거부권 행사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모양새들을 봤을 때 이 총선 참패를 당하고도 이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굉장히 좀 분노했던 지점은 이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를 이제 내린 거죠. 면죄부를 준 겁니다. 불송치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 최혜병 사망 사건 이 관련한 사태에 대해서는 결국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이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이 최혜병의 죽음과 진상 규명과 그리고 뭐 수사 과정에서의 외화복 이런 거를 다 불거지게 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사태를 끌고 가시나 좀 민심의 무서움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또 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앞서 한 총리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검찰에 송치하는 거죠. 일부 불송치고 검찰 수사가 또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최상병 순직의 원인하고 그 책임자에 대한 범위 확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본류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수처에서 그러나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의혹이 이제 다뤄지는 건데 사실 외압 의혹이라는 거는 부당한 처분을 하게끔 본인의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나온 게 아니고 정당하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최상병 특검 논의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 보고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그러면도 문제가 있더라.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 이런 외압이 있었더라.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에. 이러면 특검이 다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시 특검 논의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정략적인 거고 또 하나 주 의원이 얘기했죠. 박정훈 수사단장의 10일간의 수사와 성급한 수사와 1년간의 경북경찰청의 수십 명의 수사 어느 게 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느 게 더 수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수사 결과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처벌돼야 돼. 그럼 처벌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사라는 것은 연역적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될 사람을 정해놓고 나서 그걸 갖다 입증하는 과정이 아니고 귀납적인 거잖아요.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책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경북경찰청의 결과인 거고 10일간의 수사는 박정훈 수사단장의 어떻게 보면 연역적인 거예요. 이거 해병대 사단장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수사권이 없는 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굳이 고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대통령 대행 책임론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과대로 법적인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특검에 다시 명분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오늘부터 이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잠시 뒤에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도 내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밝혀왔는데요. 당원존이라는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원존이라는 말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제 당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당원들이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 전 대표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던 당원 중심 정당 이 부분을 좀 공고히 하는 모양새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원존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원 중심 정당을 넘어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것들, 뭐 예를 들면 권리당원들의 그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권한을 더 크게 부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에 대한 권리 확대, 참여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 메시지를 어떤 것들을 내느냐도 상당히 좀 관심인데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상황에서 좀 낼 것 같으세요? 일단 대선 행보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겠죠. 그러면 대선 행보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당원존에서 몸은 당원존에 서 있지만 아마 공약 등은 국민한테 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 친화적인 공약을 내실 것 같고 아마 개혁 과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아마 개헌과 관련된 목소리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이제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홀로 이제 김두관 의원님이 출마 선언하시겠지만 나홀로 싸움일 가능성이 있는 게 지난번에 얻었던 퍼센테이지보다 더 높이 받아야 돼요. 그것보다 낮게 받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표가 오히려 이게 재신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신임 투표와 같은 선거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1시죠. 잠시 후면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에 대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실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1%의 목소리라도 대변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체제 아니면 일극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 이제 당내 다양성 제고를 위해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설령 당선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릇으로서의 정치적인 역할을 좀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다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의 구심점 역할을 노리고 이런 정치적 포석을 두신 걸 수도 있고요. 단순히 뭐 당대표에 당선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기보다 이것을 계기로 어떤 세력의 구심점이 되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 있다. 그리고 김두관 전 의원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전 의원이 그리고 전대에서 과연 얼마나 득표를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에서 느껴지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막겠다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오히려 본인의 출마 목적이 딱 나온 거고 개인적으로 25% 이상 30%까지 얻어가면 김두관 의원님으로서는 정치적 자산을 크게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레이스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격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성, 과거에 대한 공격 위주의 이런 레이스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